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최초로 인도를 통일하게 되고, 진시황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입니다. 아쇼카하고 진시황은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이 활동하실 때 공자나 노자가 활동한 거랑 비슷한 시대였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의 시대가 열리면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이 통일했고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통일했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흐름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에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게 생각보다는 강력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통일시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동중서가 항고주 유방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 숙손통이가 항고주 유방한테 한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제국을 만드는 시기하고 방채종의 정관종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창업도 어렵지만 수성이 더 어렵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켜내는 게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통일 정책을 해서 통일을 한번 하고 전쟁을 해서 한번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문화적인 거하고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고주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그거를 한나라 같이 저렇게 수백 년을 가는 안정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 공신이 소하죠. 소하라고 하는 사람.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공신이 한신입니다. 한신 대장군 한신. 나중에는 결국 나대다가 여태우한테 죽었죠. 그게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그 고사를 남기고 죽었죠. 그렇게 해서 한신은 죽었고, 그리고 그 제국의 안정성을 만들어줬던 거는 소하죠. 소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들어설 때 무력으로 했었던 거는 이성계고, 이성계 이방원이가 했던 거고, 그거를 안정시키고 제도적으로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던 거는 정도전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계유정난 때 그 세조 수양대군이 뒤집어 엎을 때 그때 무력이나 책사 같은 거 역할을 했었던 거는 한명회고, 그 제도적인 틀을 공고하게 안정시켜 줬었던 거는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그러니까 뭔 역할인지 아시겠죠? 서로 약간씩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쇼카는 자기가 혼자 두 가지를 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국 통일이라고 하는 무력적인 것도 했어야 되고, 그다음 제국의 안정도 했어야 돼요. 그 안정을 기하려고 했을 때 카드로 썼던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쇼카 왕 때문에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기독교가 지금 저렇게 세계 종교가 되는 거는 나중에 로마가 기울 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렇게 국교로 올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로마 전성기 때는 히랍 신화에 입각한 제우스 중심의 12신, 올림푸스의 12신 중심이었고, 로마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니까 뭔가 새로운 반전 카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기독교 카드가 등장하면서 지금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제국이 하나씩 밀어줘야 돼요. 동아시아에서 유교는 누가 밀었느냐? 한나라 때 전한의 무제가 밀었죠. 무제가. 그리고 그 틀을 만들었던 거는 동중서라는 사람입니다. 전한의 무제. 한무제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한사군 설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역사책에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쇼카 왕은 그때 불교를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고 그때 로마까지 사신을 보내서 불교 믿으라라고 하는 전법사들을 파견하고 법대관이라고 합니다. 법대관, 대관, 사신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교들을 다 퍼뜨려줬고 그게 불교가 이제 초석이 깔리는 사건입니다. 아쇼카 왕은 왜 불교를 선택을 했느냐? 바라문교를 선택하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아쇼카 왕이 전생에 부처님께 모래를 보시한 공덕으로 왕이 돼서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런 전설 같은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쇼카 왕의 신분상으로 봤을 때 아쇼카 왕이 혈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봐요. 그러니까 왕이 높은 거예요? 혈통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혈통 좋은 게 좋아? 왕이 더 좋아? 그게 문화권마다 약간 달라요. 동아시아나 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왕이 더 좋은 겁니다. 혈통은 필요가 없어요. 왕이 직권으로 혈통을 세척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수리 자식이에요. 그래도 그 무수리를 왕비로 올려버리면 돼. 장희빈입니다. 너 왕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왕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대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그냥 계속 쩔입니다. 계속 서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임금만 그 권한이 있어요. 혈통을 피를 세척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임금에게는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유럽 유럽의 역사가들이 동아시아사를 쓸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쓴다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천민을 왕으로 시키는 전통이 있다. 천민을 왕을 시킨대.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라고 일거를 봤더니 그게 뭐냐면 경종, 장희빈 아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혈통 개념으로 봤을 땐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민은 아닌데 그냥 신분이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조선에 누가 있냐면 정조, 숙빈 최씨 그 무술이거든요. 숙빈 최씨가 원래 무술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민이야. 천민의 아들을 영조지 영조. 그러니까 천민 출신들을 지금 왕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혈통 입장에서 보면 계속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천민이니까 사도세자 천민, 정조 천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 흑백 간에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봐. 미국이야. 흑백 간에 섞였어. 지금 뭐 아버지는 백인인데 어머니는 흑인이야. 이러면 그게 이제 흑인 계통의 피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러면서 저거는 순수한 백인은 아니다. 그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도 지금 왕자 마누라가 그 흑인 피가 섞였잖아. 그래서 걔를 인정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졌었던 거지. 쟤를 왕족으로 편입시켜 줄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던 거지.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거지. 네. 그래서 그게 피의 문제거든요. 근데 인도는 피 중심이에요. 왕이라고 해도 피를 세척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그래서 아쇼카 왕이 뭐 용모가 취했다 어쩐다 나오는 걸로 봐서 아쇼카 왕의 어머니 계통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왕은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마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101명을 낳았대잖아. 이 과정에서 다 신분 좋은 여자만 있었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왕이 눈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지. 눈이 돌아갔는데 네 신분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되겠어?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홍길동 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신분제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불교를 파트너로 잡았을 확률도 있어요. 불교를 파트너로. 바라문교는 신분제에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는 혈통주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혈통을 부정하는, 혈통에 대한 우월성을 부정하는 불교를 파트너로 삼았을 그러한 확률도 있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화적인 거나 전설적인 거는 부처님 당대에 아쇼카 왕이 원래 전생에 태어났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나서 왕이 됐기 때문에 불교를 긍정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불교가 파트너로서 바라문교보다 훨씬 왕에게 유리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데서 유리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57쪽에 3차 결집 얘기가 나옵니다. 3차 결집 얘기가 나와요. 아쇼카 왕이 불교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불교가 이제 비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밥중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밥중이 뭔지 압니까? 밥중 들어봤어요? 먹고 살라고 출가했대. 먹고 살라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라고 출가를 했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전체 집단 자체가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 어느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거 보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실업자 비율. 취직 안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지. 그럼 모든 사람이 취직하고 있는 사회가 어딨어. 그래서 한 5%에서 뭐 한 6, 7% 정도 되면 그거는 전원 실업 상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한 7, 8%에서 10% 막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러면 직장이 없던지, 그러니까 일거리 자체가 지금 적던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부에서 계속 그런 거를 쳐다보고, 정부는 그런 지표들이 안 좋으면 이제 또 꼼수를 써서 어느 정부나 다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비정규직도 막 이런데 취업 숫자에다 넣고 막 이런 짓들을 하죠. 그래서 그걸 프로테이지를 낮추려고 막 노력하고, 뭐 공무원 더 뽑아서 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별짓 다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30%예요, 40%예요. 이래버리면 나라 뒤집어지지.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유 우리를 그냥 포함시켜만 줘도 고마워요. 이러다가 자기가 쪽수가 많으면 권리를 보호하라.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거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3D 업종 같은 걸 잘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여성분들과 결혼해서 사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애를 낳게 되면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노동을 하러 오신 분들은 1세대지 1세대. 그런 분들은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좀 어눌하고 하니까 차별을 받고 힘들게 사셔요. 힘들게 사셔.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2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지.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자고, 하지만 피부색이 좀 다르고 이제 좀 차등을 받다가 이렇게 소수다 보니까 차등을 받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 숫자가 늘어나면 폭동을 일으키겠죠. 아니, 자기네 나라로도 못 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 왔어요. 갈 수 있어? 못 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박일준 씨 같은 케이스죠. 외모는 약간 흑인틱하지만 미국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영어 할 줄 알아? 몰라. 이해되시죠?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소수일 때는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죠. 다수가 되면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흑인들이 미국에 왜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주하고 싶어서 이주했어요? 누군가 지구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요.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려온 거 아니야. 맞잖아. 그리고 계속 차별들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차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폭동도 일으켜 주시고,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대서독필된 사건, LA 폭동 사건. 그게 한인타운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때 원래 그냥 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흘러다니는 말로는 그랬어요.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폭동 시위대가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지. 저들이 단합을 해서 찍어놓은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하니까 그쪽에 병력들이 배치가 되면서 그 흐름이 한인타운으로, 코리아타운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길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그 교포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한국 그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다더라. 못 들어봤어?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저게 되죠. 이제 자기들 권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미국은 안 될 것 같은데 유럽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거든요. 북아프리카나 뭐 모로코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터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가거든. 걔네도 일하기 싫어하니까,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낙태가 안 돼요. 종교적으로. 그냥 다 낳는 거예요. 순풍순풍. 우리 흥부 형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두어 세대가 지나잖아. 이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우리보다는 낫지만 걔네 다 1점대거든요. 우리는 0.7, 이제 올해 연말에 가면 0.6까지 떨어진다 하는데 1점대거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인데 한 4~5명씩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몇 세대만 딱 지나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특히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쪽수주의예요. 뭐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표만 많으면 정의예요. 표가 정의야. 정당하냐 타당하냐 다 대꼴, 표만 많으면 끝입니다. 맞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단합해서 한번 프랑스 먹읍시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은 단합하기가 더 좋거든. 약간 등 따스운 사람들이 단합을 잘 안 해. 그리고 약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단합이 더 잘 돼요. 이유는 공공의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노조는 없잖아. 재벌은 노조 안 만들잖아. 노동자가 노조를 만드는 거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재미있는 설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아마 우리 죽을 때는 몰라도 우리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은 이슬람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고 정자로 먹혀. 정자로 먹혀. 야, 참 희한하지?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면 100% 됩니다.
제일 먼저 넘어가는 나라가 아마 프랑스하고 독일일걸. 독일이 이민에 가장 관대하거든. 독일은 죄가 많은 국가라서 그런 인권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이렇게 풀어주죠. 하지만 결국 그게 또 다른 부메랑이 돼서 다가올 거다. 재밌지. 유럽이 이슬람으로 먹힌다. 야,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미국은 흑인들의 숫자가 워낙 별로 안 돼서 무조건 많이 나야 돼. 많이 나면 전 세계를 먹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이 최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최고 잘못한 게 뭐예요? 산화 제한이었잖아. 중국도 1위를 못 찍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죠? 산화 제한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위에는 넓고 밑에는 하체가 부실한 인구 비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인도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도는 안 가봐서 그래. 가보면 아직 멀었다. 인도 쪽에 투자하지 마. 그건 진짜 안 가본 사람이라서 그래. 근데 이 인구는 역전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1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더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대해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아쇼카 왕이 약간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를 하게 돼. 그게 이제 3차 결집. 그리고 아쇼카 왕 하면 근본 8탑 중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탑을 7개, 8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 8탑이라 그래요. 8개의 탑, 그 중에서 7개를 열어서 사리를 재분배를 합니다. 전국의 사리탑을 쫙 깔아서 만듭니다. 그거는 통치 이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런 때 보면 막 국기 하강식 이런 거 계속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단화시키고 뭘 계몽하고 자고 일어나면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나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나란가 싶은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계몽이 돼서 사실은 그게 공과 가가 있는 거죠. 오늘날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일률적인 걸로다가 전부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때 집단적인 것들을 많이 했었죠. 새마을운동이 정부에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신장로를 삽으로 만들었어 주민들이. 그때 기억 안 나요? 삽으로 만들었어. 삽질로. 그래서 그렇게 처리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시대가 한번 또 갔죠. 갔죠. 그래서 그런 집단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리들을 아쇼카 왕이 밀어주니까 좀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3차 결집을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아쇼카 왕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7개의 부처님 탑을 헐어서 그 안에서 나온 사리로 전국적으로 깔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이 불교가 깔리게 되는 그리고 지배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우뚝 자리 잡게 되는 마치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국기 하강식 이런 거 하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그걸 주입시켰던 거죠. 그리고 민방위 운동 같은 거 하면서 그게 이제 북한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각성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고 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는데 뭘 등화가지 훈련 이런 거 해봐. 그럼 몇 번 이런 거 받아보면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런 말 못해. 지금 당장이 위험한 것 같은 자꾸 이런 불안감을 주는데 조성이 주는데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등화관제 훈련하고 이러면 재밌었죠. 불 끄고 갑자기 서울에 불을 전체를 끄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불 켜고 싶으면 촛불 켜고 그 다음에 문이나 창문을 전부 담요로다가 덮어야 됐고
그게 뭔 효과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뭔 대단한 효과가 북한 놈이 무슨 뭐 또라이도 아니고 어디가 주요 시설인지 파악하고 비행기를 띄우지 그것 좀 어둡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되겠나 아니 지금 생각 그때는 그렇게 하면 다 숨어 있으니까 어딘지 몰라서 못 때릴 거야.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레이더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폭격을 하는 거지. 비행기 타고 조종사가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가 청와대인가? 이러면서 폭탄을 누르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좌표 찍고 가는 거지. 야 이거를 눈으로 봐가지고 무슨 나이트 형제 비행기 타고 가냐? 덜덜덜 거리면서 가가지고 저기가 강남이래요. 저기 폭탄 2개 떨어뜨릴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했던 거지. 물론 뭐 바로 옆에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 대단한 뭔가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전국에 까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체제가 바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종교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쇼카의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것이 강력해지게. 근데 실제로 마우리아 왕조가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어요. 근데 아쇼카 왕이 이렇게 펼쳐놨었던 그 구조나 시스템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계승되면서 나중에도 마우리아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마우리아가 공작이거든요. 지금도 오늘날까지 인도에서는 공작이 국조입니다. 국조. 공작새. 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제국을 건설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뭔가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왜냐하면 작은 나라들을 경영하던 것과 큰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내수공업 하는 거하고 내가 중소기업 경영하는 거 달라야지. 가내수공업 경영하는 거를 그대로 중소기업에 투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대기업이 되면 또 시스템이 바뀌는 거고 그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 또 시스템이 아니 맞잖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틀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쇼카 왕이 불교를 통해서 자비의 정치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국을 만든 고대 제국에서 최초로 이런 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쇼카 왕은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인도 바라나시에 부처님을 위해서 기념으로 만든 그 석주가 인도의 국장이고 지금 모든 화폐의 도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쇼카 왕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은 광개토 대왕 플러스 세종대왕 같은 이미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둘 다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아쇼카 왕의 흔적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아쇼카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 후대에도 나도 아쇼카 왕처럼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누가? 진시황이. 그 진시황이 만든 시스템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군현제. 그 진시황이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진시황이 처음으로 만든 거. 그렇지만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아쇼카 왕처럼 복지적인 거나 좀 너그러움 쪽으로 전향한 게 아니고 정복 전쟁은 다 잔인한 겁니다. 거기서 너그러움이나 자비를 바래서는 안 돼. 그럼 전쟁을 안 해야지. 뭔 소리야. 전쟁은 무슨 자비야. 자비는 그건 어차피 막 뒤통수 까고 가는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나 칼로 찔러서 죽이나 폭탄 떨어뜨려서 죽이나 뭔 자비야 그게 윤리고 어차피 죽이는 건 다 똑같은 거지. 오히려 폭탄이나 총으로 죽일 때 윤리의식이 더 없다는 거죠. 칼로 찔러서 죽이면 내가 죽였다고 하는 강렬한 인상이 있는 거고 총으로 쏴서 죽이면 그게 덜한 거지. 내가 쏴서 저 사람을 죽였지만 칼로 찌르는 리얼함이 없지. 폭탄은 떨어뜨리고 와서 저 걸프전 때 이런 때 봐봐. 비행기로 미군들이 폭탄 떨어뜨리고 와서 햄버거 잘만 먹더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 자기가 누른 폭탄에 의해서 몇 명이 죽는데 지금. 총으로 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건데
칼로 찔러서 1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면 점심을 못 먹지, 인간이면. 맞잖아. 근데 폭탄을 떨어뜨려서, 비행기 조종사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10명을 죽이고 와서는 낄낄거리면서 밥만 잘 넘어가더라. 가 되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떨어뜨린 폭탄에 몇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난 너무 슬퍼요. 이러고 있었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출격 못하죠.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다가 너무 그건 법적으로 했죠. 법을 강화시켜서 사법적인 거를 강조해서 법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으로 엄단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제국이 크니까 그걸 법치 시스템으로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 거고, 아쇼카는 제국을 그래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바뀔 거다라고 불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 진시황은 잔인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리탑을 쭉 이렇게 열어서 전국에 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방교단이 동방교단을 맞먹으려고 하고 결국 1차 결집에서 이겼다더라.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이긴 했지만 이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방교단이 계속 문제는 뭐였냐면, 동방교단 쪽에, 동쪽에 부처님 사리탑이 다 있는 거죠. 사리탑이. 그 얘기는 서방이 이겼어도 당위성을 동방이 가질 수 없어. 종갓집은 저쪽에 있다니까. 우리가 종손이에요는 주장을 하는데 종갓집이 저쪽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고 있네, 네가 뭔 종손이야, 종가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방교단이 그게 핸디캡이 되니까 계속 왕을 꼬드겨가지고 쑤셔서 사리탑을 분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쪽 서쪽에 다 사리탑이 있으니까 그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지. 이러면 동방교단 쪽에서는 가만히 있나? 묻고 뭐 바보같이 우리 거 가져가세요, 아유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차별점을 주죠.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대, 탄생하신대,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대, 탄생하신대 룸빈이, 깨달음을 얻으신대 붓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신대 노갸원 사르나트, 그 다음에 돌아가신대 쿠시나가르. 이런 성지들을 순례하고 거기야말로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데다. 부처님 사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무덤 같은 거고, 무덤도 중요하지만 그 어른이 생전에 사셨던 그 장소,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시대 때 무슨 대대로 살아오던 집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그 방에서 사셨어. 그 의미도 있잖아. 묘는 거기다 쓰는 건 아니잖아. 묘는 선산에다가 쓰니까 거기에는 우리 아버님의 시신이 모셔진 의미가 있고, 여기는 당신이 평생 사셨던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게 더 중요해? 이게 조금 애매하지. 당연히 시신도 당연히 중요하고 평생 사셨던 것도 중요하고, 좀 애매하지. 그 상황에서 사셨던 거를 막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부처님은 일반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화장을 하고 그걸 사리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거는, 이 장소는 안 옮겨지죠. 집을 헐었어요. 그래도 그 장소는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렇잖아.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율곡 무덤에는 안 가도 오죽헌에는 가. 오죽헌이 율곡 태어난대잖아. 맞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위성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위성을 끌어올려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방교단에서 이제 자기네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인도에서 4대 성지를 순례하고 8대 성지를 순례하고 이런 행태들로 지금까지 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사리를 분배했다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불교하고 협조했던 거. 그 다음에 서방교단이 동방교단을 따라잡기 위해서 분사리를 요구했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부분이 맞아서 그 84,000탑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165 쪽 166쪽까지 나오고 167쪽에 지금 동방교단의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게 성지순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의 큰 중심적인 부분들 외에, 그러니까 큰 중심적인 생애에서 큰 중심적인 건 뭐냐면 탄생과 죽음, 이거는 생애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생일과 기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부처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더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출가, 첫 설법, 그 다음에 깨달음.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시작점 중에 하나인 거고,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첫 설법을 통해서 불교 교단이 확립되는 거고, 그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잘 나가게 됐어. 그러면 태어난 것도 기록을 할 거고, 이 사람이 언제 출가했다도 기록을 할 거고,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럼 그 올라간 자리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탄생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치에 입문한 것도, 지금 대통령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천복을 타고나신 분인데, 우리나라가 정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현대 정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휘두루마뚜루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도 별로 없으셔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 누군지도 몰랐어. 그분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 허경영보다도 인지도가 훨씬 떨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후다닥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그렇게 시도했던 분이 여러 분 있었어요. 예전에 정몽준 그 축구협회 회장 하셨던 그 어른도 그렇게 인기애를 해가지고 쫙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 안철수 씨가 그때 저 문재인 대통령 그 될 때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때 문재인 대통령 떨어질 때 그때 양보했으면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니 몰라,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 대충 들어. 그냥 뭐 정치적인 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쪽에 시도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쫙 올라왔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낙마했지. 완주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완주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정몽준 씨도 그때 완주를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안철수 씨도 결국은 완주 못했죠. 그리고 그 말고 거기까지도 못 갔던 사람으로서 정운찬 총리라든지, 뭐 안 그러면 반기문 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계셨었고,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신 분 중에 한 방에 시작하자마자 성공하신 분은 지금 대통령님밖에 없는 것 같아. 야,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 아닌가. 이거 도대체 뭘로 해석할 거야? 정치판에서 수십 년씩 굴러가면서 이름 알린 사람들도 다 명멸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 싶었다가 대통령이야. 진짜 징계하지 않아? 이런 팔자도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 귀신 나온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더라. 그게 그래서 귀신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한번 봐봐. 그러면 태어난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고, 돌아가시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발을 디디는 거 의미 있죠.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검찰 하시다가 검찰총장 하다가 뭐 저저저 하다가 뭐 이상하게 되면서 정치인으로 그 이건희 여사 나는 그 말은 진짜 동의가 되던데. 당신들도 그렇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 하잖아. 이게 이렇게 될지, 누구도, 이거는 진짜 주식 예측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거 코인판보다 어려웠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치판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거 진짜 의미 있는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기리는 게 지금 부처님의 탄생과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출가, 첫설법, 성도 뭐 이런 것들을 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의미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장소를 기리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168쪽에 보면 열애향실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그거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맞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그거 말고 뭐가 있냐? 당신이 오래 주석하셨던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거 말고 처음으로 설법하시고 그건 설법했다는 의미는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신 건 아니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래 사신 데가 있어요. 그게 영축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원정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사셨거든요.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또 신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계기가 되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서 출가했냐면 내가 해인사에서 출가했거든요. 해인사에서? 아니 개를 해인사에서 받았다고. 개를 해인사에서 받았. 그러면 해인사에 몇 번이나 가봤냐? 거의 몇 번 못 가봤습니다. 그냥 거기서 수계 교육만 거기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해인사에서 출가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어? 그럼 내가 산 데는 어디냐? 나는 울산에서 오래 살았고 월정사에서 오래 살았어.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행자생활은 제가 통도사에서요. 수계가 이루어진 거는 해인사에서 이루어져. 사는 거는 뭐 월정사 같은 데서 살고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뭐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예를 들면 어느 산부인과야. 거기가 의미는 있지. 하지만 뭐 탯줄 자른 거밖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 20-30년 살았어. 의미 있지.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열애향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요한 거 말고 오래 사신데. 그래서 법화경 설법지가 영축산 열애향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에서 많은 경전이 설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강경이라고 하더라. 그런 정도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불교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를 끝으로 해서 우리 수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확장 이야기 조금 해드리는 걸로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